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분야별 경찰 활동 중에 제5장 정보 경찰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몸살기가 좀 있었고, 목이 많이 심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오늘은 수요일까지 격리인데, 오늘은 목이 많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자가 격리 중이기 때문에 제 서재에서 오늘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보 질적 요건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보 질적 요건은 다섯 가지가 있죠. 또 두 문자가 있습니다. 두 문자가 뭐죠? 정시환의 객실. 다섯 가지. 정시환의 객실입니다. 자, 첫 번째 적실성이 되겠는데요. 적실성이라 하는 것은 사용자의 사용 목적, 정보 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목적과 얼마나 관련된 것인가. 요 관련, 요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관련된 것인가. 그 여부입니다. 그 관련이 있으면은 적실성이 있다. 관련이 없으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적실성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관련성이다. 그리고 적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성, 관련 이런 말이 나오면은 적실성이다. 꼭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정확성인데요. 정보학 하는 건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평가된 정확한 지식이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 이런 말이 나오면은 금방 정확성으로 연결이 가능하잖아요. 그 시험에는 그렇게 잘 안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일치하는 성질. 일치한다, 정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일치하는 성질, 요게 시험에 출제가 잘 되니까요. 잘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시성입니다. 정보락 하는 것은 사용자가 필요한 시기에 제공되어야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적시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보락 하는 건 어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는 줄어듭니다. 필요한 때에 제공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내일까지 필요한데 한 달 후에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적시성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는요. 완전성이에요. 정보력 하는 건 어때요? 완전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완전 이런 말이 나오면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시험에는 이렇게 잘 표현하지 않아요. 어떻게 나와요? 총망라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모두 모아서 포함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모아서 포함시키니까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은 이 완전성과 상호 충돌 가능성이 높은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적시성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왜 완전성과 적시성이 충돌되느냐? 한번 보세요. 내가 정보가 80%, 90% 최대한 완벽한 정보를 수집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시기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성과 적시성은 충돌 가능성이 높다. 자, 유명한 또 말이 있죠. 콜린 파월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인데요. 자기는 필요한 정보량이 80, 90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40에서 70 정도만 해당되면은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좋은 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객관성이 됩니다. 정보력 하는 건 어때요? 객관적 입장을 유지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왜곡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주관적으로 왜곡되면 안 된다 이 말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요 정부의 질적 요건, 요 내용을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고요. 요게 해당되는 또 사례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자, 사례 세 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요 세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은, 자, A 경찰서 정보과에서 근무하는 김 경사는 9월 중에 간내 중소 기업업체 노사 분규에 대한 정보 보고서 작성을 지시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수집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수집해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내용을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까? 재래시장의 생필품 가격 동향, 구로백화점 매출 추세, 서울 지하철 노조 구로역 지부 조합비 현황 이런 내용을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거 어때요? 사용 목적과 전혀 상반되는 거죠. 서로 다른 거잖아요. 그죠? 원래 목적은 이거잖아요. 그쵸? 목적과 관련 없는 것들을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적실성 2배되는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례는요. 징기스칸은 전쟁을 하기 전에 모든 계층과 여러 인종 중에 선발된 간첩을 대상으로 변장시킨 후에 주변 각지 부족에 침투시켜서 첩보를 수집하였으며 공격에 앞서 입수된 첩보를 또 확인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 징기스칸은 뭐예요? 전쟁하기 전에 적지를 보내서 동향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격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정보를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징기스칸은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확성을 나타내는 사례가 되겠다. 그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례 세 번째는요. 임진왜란 직전 전쟁 발발 여부를 탐지하기 위해서 일본에 파견되었다 돌아온 항윤길과 김성일은 전혀 상반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을 봤는데 보고 내용은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반대다 이 말이에요. 당시 김성일은 전쟁이 일어난다고 보고하면 온 나라가 놀랄 것이라는 애당 임금에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보고했다. 자, 자기가 본 그대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다르게 보고하고 있잖아. 맞죠? 주관적으로 왜곡되면 안 되잖아요. 객관지역이어야 되죠. 객관성을 나타내는 사례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정리를 잘 또 이해를 하면서 개념을 요 사례 연결도 잘 할 수 있도록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정보 효용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자, 평가하는 기준은 두 문자가 있습니다. 형소법, 접근, 시간을 통제하다. 이렇게 하면은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쉽게 암기할 수 있어요. 자, 형식 효용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보 사용자 요구에 맞는 형식에 부합할 때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 최고 정치 결정자는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자, 대통령은 어떻게 보고를 받기를 원할까요? 아주 상세하게 보고받기를 원할까요? F 용지에 핵심만 적어서 보고받기를 원할까요? 이 F 용지 한 장에 핵심만 적어서 보고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죠? 보고받아야 될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닌데 상세하게 30페이지, 50페이지 되는 내용을 보고를 한들 대통령이 일일이 읽어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하는 핵심 내용만 A4용지 한 장에 적어서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이 요구하는 형식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보고해야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대통령이 취급하는 정보는 아주 압축된 축약해 놓은 상태다. 즉 보고서 일면주의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장관들은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정치 결정자 실무자는 장관들이잖아요. 국장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본인이 직접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은 그렇지 않죠. 그죠? 최고 결정권자지만 일일이 상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원하는 형식이 A4용지 한 장에 요약해서 보고하라. 그게 요구하는 형식이라면 그와 부합되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가치가 있다. 그게 형식 효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 효용은요. 정보라 하는 건 어때요? 많이 소유할수록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은 정보는 국력이다. 그죠? 바로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것,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라의 힘이다 이 말입니다. 정보는 국력이다 하는 것은 국가정보원 일대 원훈이 됩니다.
정보는 국력이다. 이 말이 소유 효용을 잘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접근 효용이 있습니다. 정보를 하는 것은 뭐예요?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시간 효용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제공되어야 가치가 있다. 그 시간 효용은 우리 앞에 질적 요건 뭐와 유사합니까? 적시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통제 효용입니다. 통제 효용은 뭐예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대상을 말합니다. 필요한 만큼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정보를 제공하면 안 돼요.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제공해야 되고 또 제공하더라도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만큼만 제공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하는 기준이 뭐예요? 통제 효용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통제 효용은 바로 여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차단의 법칙과 관련된 기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한 가지만 더요. 자, 이 통제 효용과 충돌될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접근 효용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접근 효용은 정보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가치가 있다 이 말이고 통제는 누구나 아니잖아요. 필요한 사람에게만 해당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접근 효용과 통제 효용은 서로 충돌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생산자로부터 장애 요인이 있고요. 정보 사용자로부터 장애 요인이 있어요. 자, 생산자로부터 장애 요인.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사용자로부터 장애 요인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생산자로부터 장애 요인입니다. 두 문제가 있죠. 뭐예요? 불편, 합시다. 불편합시다. 불편합시다. 불하면은 판단의 불명확성. 편하면 편향적 분석의 문제. 불편. 합시다. 합하면 적합성. 시하면 적시성. 다하면은 다른 정보와의 경쟁을 말하는 거예요. 요 다섯 가지가 바로 생산자로부터 장애 요인이고 나머지는 사용자로부터 장애 요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른 정보와의 경쟁.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섯 가지만 암기하시고요. 나머지는 내용 자체는 읽어보시면 연결이 가능해요. 자, 보세요. 다른 정보와의 경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는 정보는요. 바로 신문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파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설 정보지 등에 의해서도 정보가 생산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배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배포가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어떤 정보 매체를 통해서 생산되고 배포가 된다. 다른 정보와의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보라고 하는 것은 부합하지 않으면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적합성의 문제가 있고요. 편향적인 문제는 뭐예요? 자, 편향적으로 정보 분석관들이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육 배경이나 정치적인 신념이라든가 가치관에 따라서 어때요? 의식적으로 무의식 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기관의 집단적인 편견도 정보 실패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편향적이다, 편견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다 그게 편향적 분석의 문제라는 거예요. 적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 시간에 정보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시간 변수를 간과하고 좋은 정보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제 시간 하는 말이 나오죠? 여기 적시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판단의 불명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보는 속성상 애매하고 불명확한 사안에 대한 책임 회피, 정보
왜곡을 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불명확한 사안, 명확한 답변을 주기를 기대한다. 불명확한 사안, 이런 말이 나오면 판단에 불명합니다. 문장 속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할 것은 불편합시다. 이 부분만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게 생산자로부터 장애인이고요. 정보 사용자로부터 장애인은 요 5가지가 있어요. 둘 중에 한 가지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문제를 맞추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 생산자와 정보 사용자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2가지만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생산자는, 정보 사용자는요, 어떻습니까? 현용 정보는 현재 정보를 말하고, 판단 정보는 미래와 관련된 정보를 말합니다. 그러면 정보 사용자는 어떤 정보를 더 요구할까요? 현재와 관련된 정보를 더 요구할까요? 아니면 미래와 관련된 정보를 더 요구할까요? 당연히 사용자는 현재와 관련된 정보를 더 요구합니다. 생산자라면 판단 정보, 미래와 관련된 정보를 더 요구할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정보 생산자와 사용자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가 높아질까요? 예, 바로 적실성과 적시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정보 생산자와 정보 사용자 호흡이 잘 맞아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보 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정보를 생산자가 수집해서 제공하겠죠. 또 정보 사용자가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서 제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적실성과 적시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정보 분류입니다. 자, 정보 분류는 먼저 기준에 따른 종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성질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사용 주체에 따른 분류, 분석 형태에 따른 분류, 요소별도 있고요. 대상에 따른 분류, 입수 형태에 따른 분류, 뭐 경찰 업무, 지역 내용, 요걸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제가 내용을 설명하면서 두 문자가 있으니까요. 두 문자를 같이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보 성질, 사용 수준에 따른 분류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전략 정보와 전술 정보가 있습니다. 성질에 따른 분류, 사용 수준에 따른 분류,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시험에 어떻게 나오든 똑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는 전략 정보와 전술 정보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비교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전략 정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용 주체가 누구예요? 국가예요. 즉 대통령이다 이 말입니다. 자, 전략 정보는 사용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 정보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국가 정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술 정보는 뭡니까? 사용 주체가 누구예요? 각 부처예요. 장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술 정보를 부분 정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은 모든 정보를 취급해야 되지만 장관들은 각 자기 분야에 대해서만 취급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국가정보, 부분정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이 취급하는 정보는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그죠? 바로 대통령이 취급하는 것은 보고서 일면주의, 아주 핵심만 축약해서 취급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축약한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장관들이 취급하는 전술 정보는 어떻습니까? 상세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취급하는 전략 정보는 기본 지침이고요. 이 기본 지침을 가지고 장관들이 뭐예요?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일을 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략 정보는 기본 지침이고 전술은 세부 지침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략 정보는 거시적이다. 왜? 대통령은 각 분야마다 다 뭡니까?
폭넓은 어떤 사고와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시적이다. 장관들은 자기 분야에 대해서만 알면 되니까 미시적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정보 성질에 따른 분류는 전략 정보, 전술 정보, 그리고 방첩 정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 전략과 전술은 적극적인 정보로서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방첩은 소극적인 정보로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방첩이 뭡니까? 국가 기밀을 유지하다, 지키다, 보호하다, 방어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공격하는 것은 적극적이지만 그 지키는 것, 방어하는 것은 소극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극적인 정보로서 성격을 가지고 전략과 전술은 적극적인 정보로서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에 따른 분류가 나옵니다. 두 문자가 있죠, 그죠? 어떻게 기억하면 되죠? 이건 두 문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 정민이가 범상치 않다. 내 정민이가 범상치 않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용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종류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용 주체에 따른 분류는 주, 내외 이렇게 가시면 돼요. 주, 내외 알겠죠? 내부 정보는 말 그대로 독립기관 자체에서 생산되는 정보고 외부는 다른 기관에서 발생되거나 생산되는 정보다. 그 개념 간단하게 기억을 여러분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소별 분류가 되겠는데요. 자, 요소별 분류는 두 문자고 또 내용은 필요 없어요. 요지경 군수사 가정이다. 요지경 군수사 가정이다. 이해하시겠죠? 요지경 군수사 가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두 문자를 통해서 암기만 해주시면 돼요. 자, 분석 형태에 따른 분류는 두 문자가 있죠? 분기현이의 판단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분기현이의 판단.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본 정보는 정적인 상태를 기술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과거는 변하지가 않잖아요. 정적인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현재와 관련된 정보를 뭐라 그래요? 현용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적인 상태를 기술한 정보를 말하죠. 시점은 현재와 관련되어 있고요. 판단 정보는 미래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기본 정보는 과거, 현용은 현재, 판단은 미래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0년 인구 통계액 하면은 과거와 관련된 자료지요. 이걸 기본 정보라고 그래요. 2022년 4월 노사 분규하면은 이번 달이잖아요. 현용 정보라고 합니다. 2023년 치안정보 가액하면은 내년이잖아요. 미래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판단 정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거는 시험에 또 나왔으니까요.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대상에 따른 분류. 이것도 종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대상에 따른 분류, 목적에 따른 분류 똑같은 말입니다. 대, 소, 적의 크고 작은 적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 경찰 기능을 위한 정보를 우리가 소속 정보, 즉 보안 정보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국가 경찰 기능을 위한 정보는 소속 정보라면은 국가 경찰 기능에 필요한 정보 이외의 모든 정보를 뭐라 그런다? 적극 정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개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입수 형태에 따른 분류. 자, 요거는 입직 간접이에요. 입직을 간접적으로 입직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입직 간접입니다. 알겠죠? 직접 정보라고 하는 것은 입수자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직접적으로 보거나 듣거나 느껴서 얻은 정보를 직접 정보라 그러고요. 간접 정보는 책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입수한 정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교통과 통신이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직접 정보보다는 오히려 간접 정보가 많아지는 추세다 하는 것을 알아두세요. 이것도 반대로 기억하시면 안 되니까요.
간접 정보가 더 많아지는 추세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보 분류는 이제 마치게 되겠고요. 정보 순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순환 과정입니다. 자, 정보 순환은요,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죠. 단계가요, 4단계가 있죠. 정보 요구 단계, 최초 단계라고 합니다. 자, 정보 요구 단계는요, 바로 네 가지 소순환 과정이 있어요. 그 네 가지 소순환 과정이 뭐예요? 바로 기계 명사입니다. 두 문자만 기억하면 돼요. 기계 명사. 그죠? 기계 명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정보 요구 단계는 최초 단계다. 그리고 소순환 과정이 기계 명사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명령 하달은요. 명령 하달하는 말이 있는데 명령 하달 방법은 서면, 구두 모두 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첩보 수집 단계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단계가 바로 두 번째 첩보 수집 단계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소순환 과정이 네 가지가 있죠. 수출, 획전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수출, 획전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어려운 단계가 바로 첩보 수집 단계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정보 생산 단계인데요. 정보 생산 단계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 가장 중심이 되는 기능이고요. 학문적 성격이 가장 많이 지배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정보 생산 과정은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생산 과정이에요. 보세요. 제가 2번에서 학문적 성격이 가장 많이 지배된다 그랬죠. 보세요. 기록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학문적 성격이 많이 지배되는 단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계를 평가 분석하여 종합 해석하였다. 이 소순환 과정은 항상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동시작용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정보 생산 단계를 가는 것은 뭐냐? 바로 첩보를, 여기는 첩보 있잖아요. 이 첩보를 수집했을 거 아닙니까? 첩보를 정보로 산출하는 과정을 뭐라 그런다? 생산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소순환 과정이 뭐다? 성기를 평가, 분석하여 종합 해석하였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선택하면은 뭐 하는 과정이냐 이 말이에요. 바로 선분해서 분류하는 과정입니다. 기록은 기간해서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평가는 평판해서 판정하는 과정입니다. 분석은 분재라고 해서 재분류하는 과정입니다. 종합해서 종결해서 결합하는 과정이다. 해결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분, 그죠? 선분해서 뭐예요? 분류하는 과정이다. 기간해서 관리하는 과정이다. 평판, 판정하는 과정이다. 분재, 재분류하는 과정이다. 종결, 결합하는 과정이다. 해결,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자, 하나 더 주의할 것은요. 분류하는 과정이다. 재분류하는 과정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시험에는 분류하는 과정을 걸러내는 과정이다라고도 시험에 나옵니다. 알아두시고요. 재분류하는 과정을 검증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정보 배포 단계입니다. 배포 단계는 소순한 과정이 없어요. 원칙만 있습니다.
자, 원칙이 뭐예요? 적당한 15는 계속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적당성의 원칙이죠. 15는 적시성의 원칙, 보완성의 원칙, 계속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입니다. 내용은 뒤에서 제가 언급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암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암기를 꼭 해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지워서 한번 보면은, 정보 순환은 4단계로 나누죠. 요수가, 요수가 생산한 배다. 특히 주의할 것은, 다른 것들은 다 정보잖아요. 다 정보 요구, 정보 생산, 정보 배포인데, 얘만 첩보다 가는 거.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요.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방금 언급했던 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는 자, 단계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요구 단계에서 정보 요구 방법이 있어요. 요구 방법은 네 가지 PNIO, EI, SRI, OIR이 있습니다. 요 PNIO는요, 요 우선 순위부터 먼저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PNIO, EI, SRI, OIR인데, PESO, 읽으니까 뭐예요? 폐소가 됩니다. 폐소. 그죠? 폐소. 뭐 필리핀 화폐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폐소해서 일단 우선 순위부터 먼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PNIO는 전략 정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침을 기초로 해서 작성되는 게 뭐다? EI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바로 EI하고 SRI 이 두 가지 비교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EI가 뭐예요? EI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전국 지역에 대해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정보 수집을 요구할 때 하는 게 EI고, 그러면 SRI는 뭡니까? 특정 지역에 대해서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갑자기 돌발적으로 정보 수집을 요구할 때 하는 게 SRI입니다. 비교해서 정리하세요. 자, 그리고 EI라고 하는 것은 전국 지역이니까 중앙에서 경찰청장한테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요구합니까? 말로 합니까? 장관이 경찰청장한테 말로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서면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특정 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은 SRI잖아요. 특정 지역이니까 시도경찰청장한테 요구를 하면 돼요. 그러면 중앙에서 다이렉트로 시도경찰청장한테 요구하면 안 돼요. 경찰청장을 패스하면 안 됩니다. 패싱하면 안 돼요. 그 경찰청장한테 요구하고 청장이 시도청장한테 특정 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서면 또는 구두가 가능합니다. 그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구두로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EI를 하는 것은 첩보 수집 계획서는 사전에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고, 그리고 SR는 필요 없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EI는 전국적으로 관련된 거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장기적 문제 해결이고, SR는 단기적 문제 해결이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요. 두 개 잘 비교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OIR이 됩니다. OIR은 정책상 수정이 필요할 때 요구하는 거예요. 경제정책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그죠? 코로나 때문에 경제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지요. 그때 필요한 또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상 수정이 필요할 때 요구되는 것이 OIR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배포 원칙이 됩니다. 이거는 4단계죠, 그죠? 요수가 생산한 배에서 바로 정보 배포 원칙이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문자가 있다가 됐죠. 뭐라고 그랬어요? 적당한, 그죠? 적당한 시보는 계속 필요하다. 적당한 시보는 계속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필요성의 원칙은 뭐예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만 배포하라 이 말. 불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상자에게만 배포하라. 배포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필요성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 적시성은 뭡니까? 필요한 적당한 시기에 배포하라. 필요한 적당한 시기에 배포하라. 시기니까 배포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적시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안성은 뭡니까? 비밀 등급을 만들어서 인가자에게만 배포하라. 배포 수단을 결정하는 기준 보안성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양을 조절해서 배포하라. 양이니까 적당성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성의 원칙은 뭡니까? 새로운 정보가 작성이 되면 계속 배포하라. 계속성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개념만 알고 연결만 할 수 있으면 다 맞추는 거니까 우리가 정리를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배포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 뭐 한 번 정도 시험에 나왔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읽으면 뭐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브리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다수 인원에 대해서 어떤 개인정보 내용을 요약해서 구두로 설명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현재 정보 배포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브리핑입니다. 브리핑은 한 사람이 나와서 여러 사람 앉혀놓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브리핑에 대한 개념 알아두시고요. 메모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장 긴급한 정보, 현재 정보를 전달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배포 수단입니다. 바로 메모해가지고 바로 굉장히 신속하게 긴급한 정보를 전달할 때 필요한 수단이 바로 메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기 간행물은 뭡니까? 정기적으로 어때요? 문건 형태로 배포하는 거죠. 그죠? 인쇄를 해가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죠? 정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3개월에 한 번씩 책으로 문건 형태로 배포하는 수단을 정기 간행물이라고 합니다. 뭐 일일 정보 보고서는 매일 일어나는 예상되는 사항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 도표나 사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무래도 그림, 사진들이 있으니까 표하고 사진이 있으니까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보충하거나 요약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도표 또는 사진이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보고서라고 하는 거는 자, 이 전달 내용을 서류 형태를 보고서하는 거죠. 그죠? 보고서해서 배포하는 걸 보고서라고 그러고, 그다음 연구 참고용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정보 분석관끼리 서로 연구를 돕기 위해서 만든 내용의 자료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연구 참고용 보고서가 되겠다. 이것도 뭐 연결하는 문제가 시험에 성진 쪽에서 또 경감부 시험에는 나오고요. 우리 순경 시험에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정보경찰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우리가 뭐 정보경찰 하면은 뭐 일반 경찰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정보경찰 하는 것은 국가경찰, 그러니까 정보경찰은 국가의 안전보장입니다. 국가의 안전보장,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반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 이게 바로 일반 경찰의 1차적인 목적이고요. 정보경찰, 보안경찰, 이런 경찰은 1차적인 목적이 국가 안전보장입니다. 사회의 안전보장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정보경찰은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죠. 사전적 예방적 활동이고요. 일반 경찰은 사후 교정적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사전적 예방적 활동이니까 뭐예요? 정보경찰은 발생 전에 원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 경찰은 이미 발생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제 프라이버시권과 정보 활동해서 학자가 나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자, 학자가 4명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사무엘 카멘은 프라이버시가 뭐냐? 바로
혼자 있을 권리다. 사혼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혼자 있을 권리를 프라이버시라고 한다라고 이 사람이 정의한 거예요. 그 사혼, 죽은 혼을 혼례시키는 거죠. 사혼입니다. 알레는요, 프라이버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프라이버시라고 한다. 알스, 술을 못 먹는 사람은 쓰레기다. 참 이상한데, 그지? 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쓰레기다. 이게 알스라는 뜻이라 그래요. 저도 몰랐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 에드워드, 애인, 인격 침해, 개인의 자주성, 존엄성, 완전성을 보호하는 것을 프라이버시라고 한다. 그래서 애인해서 애인해서 인격 침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루스 가비스는 루비, 비밀, 익명, 고독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프라이버시 3요소가 뭐라고요? 비밀, 익명, 고독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루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뭐 문장을 요구할 필요 전혀 없어요. 일단 4명 학자가 어떤 사람이 있다 하는 걸 알고 이 사람들이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혼, 혼자 있을 권리, 알렌은 알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에드워드는 애인, 인격적 침해, 루스 가비스는 루비, 익명, 고독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간단한 거니까요.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이 나옵니다. 자, 유형이 4가지가 나와요. 4가지가 뭐예요? 이것도 두 문자가 있죠. 0, 1, 0, 1 판사가 됩니다. 판사 이름이 0일이에요. 0일 판사입니다. 자, 사적 일에 침입이라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전화를 하잖아요. 그건 누군가가 도청을 하는 거예요. 은행계좌 불법 추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적 일에 침입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데 누군가가 몰래 듣고 있는 게 뭐예요? 사적인 일에 침입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사적인 사실 공개입니다. 내가 감추고 싶은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걸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는 친한 친구가 인터넷에 공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적인 사실 공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생활에 관한 판단 오류. 이게 이제 시험 정답으로 출제가 가장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특정인 사건, 현상 수배자를 리스트에 넣는 경우죠. 그러니까 내용 본질을 왜곡시킵니다. 왜곡시켜서 대중들이 판단을 잘못하게끔 함으로써 그 개인에게 어떤 신상에 침해를 주는 그런 나쁜 행위를 사생활에 관한 판단 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성매매 리스트에 이름을 딱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보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전혀 아닌데도 이름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 대중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참 나쁜 사람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적일의 영리적 이용은요. 특정 개인의 이익을 침해해서 자기의 경제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그 특정인 성명이나 사진 이런 것들을 영업적 이득 확보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연예인들이 또 피해를 많이 입게 되죠. 그 정도 뭐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판단을 나타내는 용어도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두 문자가 있죠. 뭐예요? 그죠? 추후 판단하다. 예전에 추후 판단하다.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더 할까요? 예전에 추후 판단하다. 자, 추정됨 하니까 뭐예요? 추측하는 거죠. 추측. 이 말이 나오면은 추정됨. 판단하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되는 근거가 있는 거. 판단하는 거죠. 거의 확실시. 예상은 예단에서 단기죠. 우려는 우려스러우니까 대비해야 되겠죠. 우대. 전망은 전장, 장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단은 단기, 전망은 장기 여기 두 개 기억하시고요. 우려되면 대비하라. 판단은 거의 확실시 되는 근거.
추정은 추측.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내용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100% 다 해결되니까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정보 등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 정보는요, 정보와 정책이 있는데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시간적으로 미래성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교육 정책을 펼친다, 뭘 한다 하는 거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미래성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정책이라는 개념은 머릿속에 미래성을 가진다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을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정보와 정책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게 전통주의 입장입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로엔탈이에요. 그러면 정보와 정책은 서로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류 체제다. 공생관계다. 이런 입장은 뭐예요? 행동주의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학자가 힐스만이 되겠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로엔탈은요, 정보는 정책 결정자 필요에 부응하는 지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정책 결정자. 그러니까 정부라고 하는 것은 정책 결정자가 대통령이잖아요. 장관들이잖아요. 이 사람 필요에 부응하는 지식을 우리는 정보라고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행동주의는요, 그가 힐스만은요, 정보 생산자는 정책 과정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이 정책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만이 정책 결정자가 무엇을 필요로 한지를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 과정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힐스만이다라고 기억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주의는요, 정부와 정책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랬잖아요. 분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부를 더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령 정부의 정부 역량을 집중합니다. 그런데 행동주의는 어떻습니까? 정부와 정책은 서로 연결의 필요성을 강조한 거죠. 서로 한류 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공생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 판단 정부를 중시하는 사람이 정보 생산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보 생산자는 판단 정보를 정보의 정보 역량을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전통주의는 정부와 정책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했으니까 정보에 현재 정부에 더 초점을 두죠. 그래서 정보 사용자는 현행 정보의 정보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고요. 행동주의 입장에서는요, 정부와 정책은 서로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에 더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생산자는 판단 정보에 정보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비교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IA, 미국 정보기관 있죠? 옛날에는 전통주의 입장을 취했어요. 지금은 행동주의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보경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